2025년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이번 시간에는요, 생명보험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명보험의 기본 원리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생명보험의 의의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가로놓기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보험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렇게 가로로 해놔요. 이 안에 들어갈 말이 뭐냐라고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질의 위험에 처한 사람끼리 모인 거예요. 예를 들어 암보험이라 그러면요. 암이 걱정되는 동질의 위험을 느끼는 사람들이 다수가 모인 게 바로 암보험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험은요. 항상 우연한 사고를 대비하는 겁니다. 당연히 일어난 사고를 대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질의 우연한 이 부분을 비워놓으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말을 골라라 이렇게 나온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요. 생명보험의 보면 여기 보시면 대수의 법칙을 기초로 해서 작성한 생명포와 수지상 등의 원칙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산출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대수의 법칙이 뭔지 생명표가 뭔지 수지상 등이 뭔지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이제 대수의 법칙입니다. 대수의 법칙은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대수의 법칙 자체가 답인 예를 들어서 정의를 열거해 두고요. 이거는 뭘 설명한 거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사건 발생 확률은 1회나 2회 관찰로는 예측이 어렵지만 관찰 횟수를 늘리면 일정 수치 하에 가까워진다는 법칙, 이걸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은 우리는 대수의 법칙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사위를요 여러 번 던지면은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로 규결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대수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사위를 한 번만 던져가지고는 알 수 없죠. 여러 번 던졌을 때 6분의 1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대수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험도 마찬가지로 사고를 계속 관찰하다 보면은 확률적으로 이만큼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라는 확률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주사위를 숫자가 6개지 있으므로 주사위를 6번 던져 나온 확률 횟수로 예측한다 이렇게 나오면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6번만 던지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다수를 던져가지고 예측을 한다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수의 가입자로 구성된 동질의 위험. 요거 앞에서 나온 정의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여러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그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수의 가입자로 구성된 동질의 위험, 같은 위험에 대해서 얼마나 확률적으로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수의 가입자를 가로해놓고 동질의 위험을 가로해놓고 안에 들어갈 말이 뭐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험 문제는 다수의 사람보다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고 발생 확률 측정이 더 쉽다 그랬는데 한 사람만 가지고 전체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다수가 모여야 그 확률을 객관적으로 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말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사망률과 생명표입니다. 자, 사망률이라고 하는 거는요. 연초의 생존자 수를 1년간의 사망자 수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를 시험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초의 생존자 수와 1년간의 사망자 수로 나눈 걸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사망률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사망률이란 하고 했을 때 분자와 분모에 들어갈 말이 뭐냐? 이렇게 골라내는 형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률이라는 걸 기초로 해서 생명표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생명표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생명표와 겸용생명표라는 게 있어요. 국민생명표는 국민 전체 아니면 특정 지역의 인구를 대상으로 한 사망 현황이에요. 근데 이제 겸용생명표는 생명보험회사나 공제조합 등이 실제 사망 통계를 근거로 작성한 것입니다. 그럼 보험회사는 국민생명표를 쓸까요? 겸용생명표를 쓸까요? 네, 겸용생명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6년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2024년 4월에는 10회 계속 1회, 2회 이렇게 시작이 됐겠죠. 그래서 현재는 10회 경영 생명표를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회사별로 겸용 사망률의 적용은 자유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지상 등의 원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지,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이 수지 맞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보험회사도 상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하고 수지를 맞춰야 합니다. 그걸 잘 못하면 보험회사가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수의 법칙이 아주 중요하죠. 그걸 근거로 잘 수지를 맞추고 영업도 잘 해야 되고요.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 수지상 등의 원칙도요. 요거 자체가 답인 경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총액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보험금 및 지출 비용의 총액은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우리는 수지상등의 원칙이라고 답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써 있지만 쉽게 말하면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하고 수지를 맞춘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들어온 돈하고 나간 돈 계산할 때요. 납입보험료 총액, 고객이 내신 돈이죠. 그리고 보험회사 지급하는 지급보험금, 거기에다 플러스 뭐도 포함한다? 지급되는 돈에는 비용도 포함한다는 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수의 동일 연령 같은 보험의 종류를 동시에 계약했을 때 보험 기간이 끝나면 수익과 지출이 균형이 맞도록 순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소의 법칙은 이제 순보험료를 계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수지를 맞춘다는 게 기준이 뭐냐면 다수의 동일 연령, 그다음에 같은 보험의 종류를 기준을 두고서 그걸 가지고 들어온 돈, 나간 돈을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다수의 계약을 동일한 보험료로 계약했을 때를 가정한다 그랬는데 다수의 계약을 동일한 보험료라고 하면 안 되고 동일 연령, 같은 보험 종류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순보험료는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해서 계산이 된다. 자, 여러분 순보험료는 맞죠. 수지상등의 원칙에 계산하는 걸 의미한다고 여기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요거 다수의 동일 연령, 동일 같은 보험 종류를 기준으로 수지상등을 계산한다는 게 나오고 있으니까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생명보험의 관계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 관계자에는요, 크게는 저희가 이제 보험계약자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험계약자의 반대쪽에 이제 보험회사가 있죠. 근데 이제 보험계약 관계자에는 보험계약자에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세 분이 계십니다. 보험 계약자가 있고 피보험자 있고 보험 수익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보험회사부터 살펴볼게요. 보험회사는요, 보험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지는 자를 저희가 보험회사라고 하고요. 보험회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보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보시는데 보험자라는 문장이 나오면은 요거는 보험회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계약을 하는 당사자이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바로 보험회사이고요. 사전에 금융위원회 허가를 얻어야지만 보험회사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자로 갔을 때 첫 번째 보험계약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자는요, 좀 전에 보험회사는 누구랑 계약을 한다 그랬나요? 네, 보험계약자랑 계약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바로 보험계약자입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는 누구냐면 보험회사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 의무를 지는 자예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지고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의무를 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 의무를 지는 자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답하면 될까요? 네, 보험계약자라고 답을 하면 됩니다. 자,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고요. 1인이든 2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제한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만 19세 미만자라고 하면은 미성년자니까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보험자입니다. 피보험자는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질병이 걸렸다, 상해로 다쳤다 해서 사망을 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 쉽게 말하면. 그래서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자, 피보험자의 수에도요,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피보험자의 수에는 제한이 있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자신이 피보험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계약자가 피보험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타인을 피보험자로 할 수도 있고요. 단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의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자랑 피보험자랑 다른데 피보험자의 사망을 담보하면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서면 동의의 방법은요. 전자서명도 가능하고요. 공인전자서명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기로 사인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당연히 되고요. 전자서명, 공인전자서명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두로 하는 건 될까요? 서면 동의를? 구두로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보험자는 사고 대상이 되는 자이다. 그럼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보험자가 아니고 누구라고 해야 될까요? 피보험자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보험 수익자로 넘어가 볼게요.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지정받은 사람. 그러니까 보험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보험 계약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보험 수익자의 수나 자격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금 청구 시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 지정할 때는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보험금 청구할 때는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 말은 틀린 말이다 라고 우리가 골라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들 좀 살펴볼까요? 맨 위에 보시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은 불가능할까요, 여러분들?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계약이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요거 틀렸다라고 골라내시면 되겠고. 자, 이제 밑으로 왔을 때 보험계약자는 2인 이상이어도 상관이 없지만 피보험자는 반드시 1인이어야 된다. 피보험자도 여러 명. 우리 단체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여러 직원들 대상으로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보험자도 여러 명일 수 있습니다. 자, 계약자가 자신이 피보험자로 포함되어야 된다. 계약자 자신이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는 당사자이다 그랬는데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는 건 누구예요?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회사의 개념 어떤 일들을 하는지 정확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보험 계약 내용에 대해서 더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단어들이 좀 나와 있네요. 보험사고,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금액, 보험료 이런 단어들의 이제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보험사고라고 하면 피보험자의 생사, 상해, 질병 등 보험금 지급사, 그러니까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유를 저희가 보험사고라고 부릅니다. 자, 그다음에 보험기간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는 기간, 쉽게 말하면 보상이 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기간은 다른 말로 위험기간, 책임기간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보험기간하고 의미가 다른 거 하나 골라내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납입기간이 답입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돈을 내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보장을 받는 기간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자, 그럼 보험료 납입기간 세 번째 볼까요? 보험기간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신보험을 가입했다라고 하면 보험료는 뭐 20년, 30년 이렇게 종신보다는 짧게 납입기간 설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납입기간에 따른 분류는요. 전기납이 있고 단기납이 있고 일시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전기납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100세 만기다라고 하면 지금 40세다 그러면 60년 동안 전기간 다 보험료를 내는 걸 전기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단기납은요. 이렇게 나는 요 20년 동안 낼게요. 이렇게 하는 걸 단기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시납은 뭐냐면 이 전체 보험료 요때 한꺼번에 다 내는 걸 일시납이라고 해요. 자, 그다음에 보험료 납입 주기는 뭐 일시납, 연납, 6월납, 3월납 이렇게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매년 1회를 납입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보험료는요. 그러니까 매년 한 번 내는 게 원칙인데 고객분들이 그렇게 내시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월납, 6월납, 3월납 이런 거를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원칙은 뭐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냐면 원래 보험료는 연 1회를 내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 보험료는 매월 1회 내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 부분은 틀렸다라고 해서 우리가 골라내시면 됩니다. 보험 금액은요.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될 금액을 보험 금액이라고 합니다. 보험료는요. 이 보험 금액을 지급받기 위해서 그 대가로 보험회사에게 지불하는 거를 우리가 보험료라고 하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보험료 결정 원칙과 산출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대수의 법칙, 사망, 생명표, 그 다음에 수지상 등의 원칙 배웠죠. 그래서 보험료를 결정하는 원칙에는요,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하고 수지가 맞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지상 등의 원칙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의 수익과 지출이 같아지도록 보험료를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수지상 등의 원칙에 기반을 해서 보험료를 결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기 보시면 보험회사 1년간 보험금 지급 총액이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는 돈이 2천만 원이죠. 근데 가입자가 1000명이래요. 그러면 얼마를 받아야 돼요? 2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 내는 돈은 얼마가 될까요? 그죠? 2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수지를 맞추는 부분에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료 산출 방식입니다. 2010년 4월 이후부터는 저희가 현금 흐름 방식을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뭐였냐면 3이원 방식이었어요. 3이원 방식. 그래서 3이원 방식은 가격의 요소가 좀 단순해요. 딱 세 가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의 이제 계산에 반영하는 요소가 예정 위험률, 예정 이율, 예정 사업 비율 이렇게 세 가지로만 계산해서 보험료를 결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정교하게 보험료를 계산하기 좀 어려우니 이걸 좀 개선하자라고 해서 계약 유지일이나 판매량이나 투자 수익률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해서 보험료를 산출하게 되었는데 이걸 뭐라고 해요? 현금 흐름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떤 방식을 써요? 현금 흐름 방식을 쓴다는 거죠. 그런데 3이원 방식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고요. 거기에다가 업그레이드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상품 개발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는 상품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산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 3이원 방식은 전면 중단되었다. 그러면 이 말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래서 3이원 방식에다가 더 좋은 방식을 엎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한 표입니다. 현금 흐름 방식과 3이원 방식을 비교했는데요. 우선의 가정의 종류를 보시면요. 현금 흐름 방식에는 뭐가 포함이 돼 있어요? 3이원 방식 포함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계약 유지율, 판매량 이런 것들을 다양한 것들을 반영한 게 현금 흐름 방식이고요. 3이원 방식은 뭐만 들어간다? 세 가지. 예정 위험률, 예정 이율, 예정 사업 비율입니다. 자, 그래서 가정의 적용은요. 회사별 최적 가정이에요. 그리고 3이원 방식은요. 보수적인 표준 기출을 가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3이원 방식은 최적의 그걸 가정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건 이제 현금 흐름 방식에 가정 적용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장점으로 보면요. 현금 흐름 방식은 정교해요. 그리고 상품 개발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가 있고 3이원 방식은 좀 간단하다는 게 이제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3이원 방식은 회사별 최적 가정을 적용한다. 그러면 이거는 틀린 거죠. 3이원 방식이 아니라 현금 흐름 방식을 설명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배당인데요. 배당의 의의를 한번 볼까요?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가지고 합리적 경영을 통해 발생한 이익금을 계약자에게 다시 환원하는 것을 우리는 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그럼 우리는 배당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죠. 근데 배당은요. 무배당 상품과 유배당 상품이 있어요. 그러면 무배당 상품은 배당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어떤 상품만? 네, 유배당 상품만 배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배당 보험에 한해서만 계약자 배당 준비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지급을 하는데요. 무배당 상품도 배당을 지급한다. 그러면 이 말은 틀린 말이 될 것입니다. 배당에 대해서는요. 2000년 4월 이전에는요. 모든 생명보험사가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자율화가 되었으니까 2000년 4월부터는 보험가격 자율화가 시행이 되면서 완전 자율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다르겠죠.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2020년 4월 이전에도 차등 적용했다 그러면 틀려요. 그때는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을 했고요. 자, 그리고 배당률은 2000년 4월부터 보험가격 자율화가 시행됨에 따라 완전 자율화되었다. 그러면 이 문장은 맞다, 틀리다, 맞다라고 우리가 골라내면 됩니다. 자, 배당금의 지급 방법입니다. 배당금은 선정리 후배당을 활용을 하고요. 네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고 보험료로 상계하는 방법이 있고요. 보험금이나 환급금을 지급할 때 더 가산해서 더 많이 주는 방식이 있고요. 연금보험에 대해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요. 다음 중 연금의 배당의 지급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보험금 감액 방법 이렇게 넣어놓거든요. 이거 상당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감액, 배당이니까 더 주는 거지 줄이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골라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배당을 할 때는요. 안내 자료에 배당 예상 금액을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이게 고객을 현혹시킬 수 있잖아요. 우리 회사는 이렇게 배당을 많이 줘요. 이렇게 광고를 무분별을 하게 되면 소비자를 현혹시켜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요. 장래 이익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 금액을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험 문제 잘 나오겠죠. 계약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때 이제 우리가 기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 유배당 연금, 무배당은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보장성 보험은 안 돼요. 어떤 경우만 유배당 연금인 경우에만. 그리고 몇 년간 직전 5개년도의 실적을 근거로 해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전에 잘 나갔던 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잘 나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5개년도 실적만 가지고 명시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그 금액도 정확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시를 꼭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보험 안내 자료상 계약자 배당을 예시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을 골라라. 그러면 우리는 뭘 고르면 돼요? 유배당 연금을 고르면 됩니다. 자, 이제는요, 생명보험 약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 약관은요, 상법 제4편 보험편에 이제 기초를 해서 표준약관을 만들어요. 근데 이제 표준약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어디에다가 우리가 정하고 있냐면 보험업법, 보험업 감독규정 시행 세칙. 그래서 이 별표 15에 이 부분을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어요. 보험업법 별표 15에서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정하고 있다. 그러면 이 말은 틀립니다.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 별표 15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틀렸다라고 여러분 골라내셔야 됩니다. 자, 이제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보험계약의 성립은요, 보험계약자의 청약이에요. 보험회사에게 나 보험 가입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걸 청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험회사는요, 거절할 수도 있고 승낙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거절하면 계약이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성립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승낙을 해야지만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계약의 성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의사 표시로만으로도 가능해요. 자, 그래서 회사는 승낙할 수도 있고 위험 대상의 위험 정도에 따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승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승인할 때 별도의 조건을 붙여서 승인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너무 위험한데 그래도 인수는 해드리지만 이 부분은 좀 인수를 좀 불가해요. 아니면 금액을 줄여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가입 금액 제한이나 일부 보장을 제외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보험료를 할증하는 등의 방법으로 우리가 조건을 붙여서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법 중에 사업비의 증액이라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청약의 방법부터 좀 살펴볼까요? 보험계약의 청약은요, 원칙적으로 특별한 방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근데 이제 청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우리가 청약이라고 부릅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돼요. 이때 이제 전자우표 및 전자적 방법의 표시로 제공한 경우에 고객이 수신하였다, 수신이 확인되었을 때 이제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통신 판매 같은 경우 음성으로 녹음한 것을 고객에게 설명을 한 것으로 저희가 이제 보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보험계약의 단체 취급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단체에 소속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5인 이상일 때 단체 보험으로 저희가 계약의 편리를 위해서 단체 보험으로 저희가 또 취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이거거든요. 개인 보험 계약의 단체 취급이 몇 명 이상이죠? 5인 이상이에요. 그런데 3인 이상이라 그러면은 다 틀린 말이라고 해서 우리가 골라내면 됩니다. 자, 이제 보험의 그 철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청약과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이 되고 이제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이 되고 보험도 개시가 되거든요. 근데 개시된 이후에 고객은 청약을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약 같은 경우는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가 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증권을 교부받고 1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했다? 그러면 가능한 거죠. 15일 이내니까. 청약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청약을 철회했다? 30일 이내에 들어오니까 가능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철회가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요. 이 부분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계약이라든지 전문보험계약자와 체결한 계약이라든지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의무보험,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보험기간이 2년 이내인 계약, 청약 철회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90일 이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청약 철회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제3자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계약이 철회가 불가능한 건데 필요하지 않은 보증보험 계약은 철회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불가한 계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은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그럼 이 말은 틀려요. 진단계약은 불가계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전문보험계약자나 체결하면 청약처리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전문보험계약자가 뭐냐면은 보험을 전문적으로 쉽게 말하면 보험을 전문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에 대한 전문성이나 규모가 아주 큰 어떤 그런 그 계약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게 해당이 되냐면요.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산장, 법인, 지방자치단체 이런 식으로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 전문보험계약자라고 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 전문보험계약자의 금융회사는 포함되지만 주권상장 법인은 제외된다 그러면 이 말은 틀려요. 주권상장 법인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보험회사는 청약철회 접수를 받았잖아요. 그럼 며칠 이내에 돈을 줘야 되냐면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다시 돌려드려야 해요. 근데 만약에 이걸 지연됐다, 3일이 넘어가 버렸다라고 하면은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불이해서 가산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면 이제 매출만 취소하게 되고 이자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 부분 아주 중요한데요. 청약을 처리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는데 고객이 그걸 몰랐어요. 그러면 그때 청약 철회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발생한다 이렇게 나오면 그 부분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이제 청약 철회에 대한 그 예시 날짜를 주고요. 가능한 날짜 언제까지 가능하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시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그러니까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처리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례를 보시면 청약일 그리고 10일 지나서 이 사람이 보험증권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로부터 15일이니까 25일까지 청약 처리 가능해요. 25일 이후에는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죠. 청약일로부터 30일이라는 조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청약일에 로부터 20일이 지나서 증권을 받았어요. 증권을 받았는데 20일로부터 15일이죠. 그러면은 이게 며칠을 넘어버리죠?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이 넘어버리죠.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까지만 줄 수 있어요? 30일까지만 청약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청약의 승낙, 거절 및 효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의 승낙 및 거절에서는요. 자, 무진단 계약은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단 계약은 진단일이에요, 여러분.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이나 거절을 통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객이 청약을 하고 승낙이나 거절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진단 계약은 청약일로부터 30일, 진단 계약은 진단일로부터 30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 진단일을 1회 보험료를 받은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리고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러면 틀립니다. 자, 그리고 무진단 계약도 청약일인데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그리고 30일인데 뭐 이거를 15일 이렇게 진짜 숫자나 이런 거를 다양하게 바꿔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보험에서 30일에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거는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고객이 청약을 했는데 30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면 그거는 승낙으로 간주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보험료를 납입해놓고 승낙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험회사가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보험료를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보험료를 갖고 있을 때 이자가 붙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평균 공시율 플러스 1% 이자를 가산해서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로 그 보험료를 냈다 그러면은 매출만 취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험계약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느냐? 효력 살펴볼까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요. 언제요? 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보장이 개시가 됩니다. 그래서 돈을 내야 보험회사가 물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약의 성립과 보험회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계약의 성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 보험회사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이 되고 그 보험회사가 책임이 개시되는 건 1회 보험료를 내야 받은 다음부터 이제 보장이 효력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진단일은 언제요? 진단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미리 내놨다고 해도 언제부터예요? 진단을 받은 날짜부터 효력이 개시가 돼요. 자, 그래서 예시로 한번 볼까요? 이것도 시험 문제 이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무진단 계약을 먼저 볼게요. 이 사람이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 승낙을 했어요. 고객이 청약으로 승낙을 했습니다. 그리고 1회 보험료를 냈어요. 그러면 보험회사는 언제부터 보상을 해드려요? 네, 1회 보험료 납입한 시점부터 효력이 개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를 보시면 청약을 하면서 1회 보험료를 미리 내놨어요. 그리고 이제 보험에서 나중에 승낙이 됐다? 그러면 돈을 낸 그 시점부터 개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청약을 하고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승낙을 했어요. 그럼 언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시점. 그러니까 무진단 계약은 언제부터예요? 승낙을 했다면 1회 보험료를 납입한 시점부터 효력이 개시가 되고요. 자, 진단 계약은 뭐가 중요했죠? 진단일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사례를 보면 청약을 하고 건강진단을 하고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승낙을 했어요. 그러면 자, 1회 보험료를 건강진단을 받고 1회 보험료를 납입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돈을 안 받았는데 물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납입한 시점부터 보험 효력이 시작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볼까요? 청약을 하고 1회 보험료 납입했어요. 자, 근데 진단계약은 1회 보험료 납입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진단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돼요? 예, 진단일부터 됩니다. 자, 세 번째도 마찬가지. 청약과 함께 1회 보험료 납입했지만 건강진단이 보험료 납입보다 뒤에 있죠. 그럼 언제예요? 건강진단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날짜를 예시를 두고서요. 언제부터 효력이 개시되는지를 골라내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1회 보험료를 받고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건강진단일부터 보장이 개시된다는 거 이거 맞는 얘기죠. 자, 승낙 전 보험 사고입니다. 보험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 승낙을 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근데 이제 보험료를 납입했다. 보험료를 납입 안 했다면 보험회사는 책임질 일이 없거든요. 근데 보험료를 납입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칙을 보시면 보험회사가 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는 보장 개시일부터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장을 한다. 그러니까 승낙이 하기 전에 발생한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보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냈다면 고민을 안 하겠지만 돈을 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은 보장 개시일로부터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한다입니다. 근데 이제 예외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승낙 전 보험 사고에 대해서 보험회사 면책입니다. 면책이라는 거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책임을 면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냐? 계약 전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 사유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지 의무나 이런 걸 한 게 인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었다. 그냥 건강했으면 보험료를 냈고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 지급할 텐데 이 사람의 고지 의무나 이런 게 거절할 만한 사항이었어요. 보험회사가. 그러면 그때는 면책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약관성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면 우리가 면책이고요. 그다음에 진단을 안 받았다. 이런 경우가 이제 면책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진단 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재해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보시면 진단 계약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이잖아요. 그런데 진단과 무관한 재해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지문에는 진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해로 우리가 사고가 발생했대요. 그러면 보장해요, 안 해요? 보장한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보장하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약의 무효입니다. 무효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것도 잘 나오는 부분인데 무효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없는 게 되는 걸 우리가 무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효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무효의 사유가 아주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에서 그러니까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이라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예요. 그런데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경우 아까 앞서서 계약자 피보험자 얘기할 때 계약자 피보험자 다른데 사망을 담보하는 계약에서는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죠?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는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단체 보험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담보하는 계약은 무효예요. 그런데 주의할 거, 심신박약자가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단체 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 될 때 유효해요. 그래서 심신박약자 계약을 체결하나 단체 보험의 피보험자 될 때 이 두 가지의 사례에 대해서는 유효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계약에서 정한 나이에 도달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거나 초과한 경우에도 이제 무효 사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생명보험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험회사의 주요 의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보험회사의 주요 의무 첫 번째는 보험약관 교부 설명 의무입니다. 보험약관 교부 설명 의무는요,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 내용을 설명해야 될 의무를 이야기하는데요. 보험회사가 직접 하지 않고 보험설계사, 대리점 등 모집 종사자가 대신하여 보통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해야 될 내용은요, 중요 내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중요 내용은 어떤 거냐면 보장 범위라든지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어떨 때 보장이 안 된다든지 어떨 때 계약이 해지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통신 판매의 경우에는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서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질문하고 설명한 다음에 계약자의 답변을 확인 내용으로 음성 녹음하는 걸로 가능합니다. 통신 판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 위반을 하게 됐다. 만약에 이거를 약관을 주면서 중요 내용을 설명하라 그랬잖아요. 이걸 위반했다라고 했을 때는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1년이라고 나오면 이거 틀리고요. 자, 그리고 약관은 계약할 때부터 주셨어야 되는 건데 안 줬잖아요. 처음부터 잘못한 거기 때문에 계약 취소 요청이 들어오면 당연히 납입한 원금은 보험료는 돌려드려야 되고요. 그 잘못했기 때문에 이자도 붙여줘야 됩니다. 그때 이자는 무슨 이자예요? 보험계약 대출 이율입니다. 그래서 뭔가 보험회사가 잘못했을 때 가산하는 이자는 다 보험계약 대출 이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이러면 그런 내용은 틀립니다. 자, 그리고 보험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의 세부 내용은 보험증권에 정하고 있다 그랬는데 보험 내용의 세부 내용은요. 계약의 세부 내용은 보험증권이 아니라 보험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관을 전달을 하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말은 틀린 문장이라고 골라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회사의 두 번째 의무는 보험금 지급 의무입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의 종류들이 있어요. 여기 쭉 나오거든요.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사망보험금, 장애보험금, 입원보험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각각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중도보험금은 보험기간 중간에 어떤 특정 시점에 생존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자, 만기환급금은 언제까지 생존해야 될까요? 예, 만기 시까지 생존하면 나가는 돈이 이제 만기보험금이고요. 사망보험금은요, 사망하셨을 때, 장애보험금은 당연히 장애를 입었을 때이겠죠. 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는 입원보험금이에요. 입원보험금은 언제 나갈까요? 예, 입원했을 때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진단이 확정이 되거나 입원, 동원, 요양, 수술 등 수발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한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입원보험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근데 여기 2번자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쉽게 골라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 사망의 추정 인정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이 이제 딱 의사의 어떤 확인이나 이런 걸로 딱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사망을 추정하거나 인정해서 사망으로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세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실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실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실종과 특별 실종. 그래서 일반 실종 같은 경우는 부재자의 생사가 몇 년간, 5년간 불분명할 때, 그럴 때 이제 일반 실종으로 인정이 되는데 숫자를 어떻게 바꾸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5년을 3년이라고 바꾸면 틀리고요. 자, 특별 실종 같은 경우는요, 전쟁이나 침몰이나 추락 같은 위난이 발생했을 때 이제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1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이제 법원의 청구에 의해서 사망으로 이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인정 사망 같은 경우는요, 수해나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해서 관공서에서 사망으로 통보를 하면 그때 이제 사망으로 인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실종은 5년, 특별 실종은 1년이죠. 자, 그다음 인정 사망은 관공서의 통보로 인정이 된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약관에 이제 아까 우리가 사망보험금 말고 장애보험금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장애라는 게 또 뭔지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장애라고 하는 거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그 증상이 이제 신체에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영구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고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여기 중요한 거, 정신 또는 육체 훼손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능이 상실된 상태인데요. 일시적인 증상은 안 돼요. 우리가 장애라고 하는 것은. 근데 여기서 이제 정신 또는 육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육체 훼손 상태만 포함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신의 훼손 상태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장애가 영구히 있어야 장애라 그랬는데 영구하진 않지만 좀 일정 기간 동안 지속돼요. 그러다가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정 기간 동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는 이제
이제 보험금을 지급해야겠다라고 해서 한시 후유장애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고로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에 대해서 근데 그 한시적이라는 게 몇 년 이상이어야 되냐? 5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5년 이상 그 장애가 지속되다가 다시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해당 장애 지급률의 20%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요 이제 5년 20%요 부분이 이제 가로 넣기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시 5이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험금을 이제 청구할 때는 서류를 내셔야 되겠죠. 당연히 어떤 서류를 내야 되냐? 보험금 청구서 내셔야 되고요. 사고 증명서 내셔야 되고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서요. 근데 이제 사고 증명서는요, 국내에서 병원에서 발행을 해주겠죠. 국내든 국외든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거는 모두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사고 증명서는 국내 병원이나 의원에서 발급된 것이어야 된다. 그러면 이 말은 틀립니다. 국내도 되고 뭐도 들어가야 돼요. 여기 지금 국내나 국외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문장이어야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보험금 지급기일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며칠 이내에 돈을 줘야 되냐면 고객이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하시면 3영업일 이내에 돈을 드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 조사가 좀 필요해요. 그러면 좀 더 연장할 수 있어요. 그때는 10일. 그 다음에 10일 이내에 지급이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연장해야 되겠죠? 그때는 30일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이제 3개를 숫자를 가로로 해놔요. 그래서 순서대로 들어갈 숫자를 이렇게 골라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3, 10, 30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뭐 3일이든 10일이든 30일이든 보험금 지급 기일을 적용을 하는데 이 보험금 지급 기일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든지 분쟁 조정을 신청한 상태라든지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고 있다든지 해외 사고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기일을 30일 뭐 이런 기일 자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게 상당히 많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위에 한번 볼까요? 분쟁 조정이 필요한 경우, 분쟁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적용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그런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틀린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 그럼 수사기관의 조사는 어때요? 지급기일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3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험금 청구와 관련 소송이 제기됐대요. 소송이 제기되면 이것도 적용하지 않죠. 근데 30일 지급한다? 이렇기 때문에 이건 틀린 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보험금 지급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보험회사는 며칠 전에 알려줘야 되냐? 7일 전에는 고객에게 알려줘야 돼요. 예를 들어 만기한급금이 뭐 발생한다 그러면 만기한급 지급하는 날짜부터 최소 7일 이전에는 계약자나 수익자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쳤다. 그런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지급을 해요.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해를 했다.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자해를 했을 때는 이거 고의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장기실 2년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고의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도 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의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 계약자가 피보험자 고의로 사고를 냈다. 다 보상은 안 됩니다. 근데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고를 냈을 때 심신미약 상태이고 심신상실 상태이거나 그 다음에 2년 후에 자살은 이제 고의로 보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이제 사망하게 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수익자가 여러 명인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자녀가 3명인데 3명이 수익자로 돼 있다 이럴 수 있죠. 근데 그 중에 뭐 첫째 자녀가 고의로 아버님을 사망했다 그러면 첫째 자녀에게만 보험금이 안 나가는 거고요. 나머지 두 자녀에게는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보험 수익자 1인이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나머지 1인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랬는데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계약자의 의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계약 전 알릴 의무입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다른 말로 저희가 고지 의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바탕으로요. 이 사람을 보험료를 얼마를 받아야 할까? 이 사람은 인수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보험료를 좀 할증해서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고객에게 받는 것이 바로 계약 전 알릴 의무입니다. 그래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릴 의무를 저희가 이제 고지 의무라고 하고요. 여기서 고지 의무는 누가 한다고요?
계약자, 피보험자.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갈 사람을 골라라. 그러면 계약자, 피보험자. 누구는 없나요? 예, 수익자는 고지의무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오겠죠. 그래서 고지에 대해 사항은요, 피보험자 현재, 과거의 질병, 뭐 운전 여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청약을 거절할지, 조건부 승낙을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된다.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요거는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셨다. 그러면 그로 인한 효과입니다. 자, 회사는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요거 피보험자, 과실, 여기 네모 박스 해놓고요. 요 안에 들어갈 말을 골라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계약자나 고지의무 자체가 계약자 피보험자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자 피보험자가 만약에 고의나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라 그러면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해지할 수 있고 보장을 제한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해지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요. 해약 환급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기납입 보험료를 지급한다? 그러면 틀려요. 원금 다 돌려준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손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고요. 보장이 제한이 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면 보험료나 보험가입 금액을 조정해서 이제 제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장을 제한할 때는 보험료, 보험가입 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다. 이 말은 맞다, 틀리다? 맞다. 예, 최근에 이렇게 지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만약에 이제 위반하게 되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위반이 있더라도 해지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보험회사가 마음대로 해지를 못하는 거죠. 어떤 경우냐면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 그때는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회사가요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보장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 기간이 경과해 버리면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도 마음대로 보험회사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는 어떨까요? 다 이제 바꿔서 나올 가능성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보험 설계사 등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거나 부실하게 고지를 권유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마음대로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회사가 계약 당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 사실을 있던 걸 알고 있는 경우에도 그 위반 사실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 그럼 이건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없습니다. 없다. 그래야지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계약자의 주요 의무는 보험료 납입 의무입니다. 당연히 보험료를 납입해야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계약이 성립한 후 지체 없이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돼요.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게 되었다면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효력이 없을 겁니다. 근데 보험료 미납을 했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납입 최고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납입을 연체를 하게 됐다 그러면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 기간으로 두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납입 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에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등기 우편이나 전화나 이런 걸로 전자문서나 이런 걸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뭐라고 하냐면 이 절차를 납입 최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납입 최고, 그러니까 고객한테 보험료 미납됐으니까 보험료 내셔야 돼요. 이걸 알리는 걸 납입 최고라고 하고 이 납입 최고에는 기간이 있는데 기간이 며칠이다? 14일 이상의 기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료를 2달 이상 미납하면 납입 최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납입 최고 기간이 14일이니까 14일 안에 발생한 사고는요 보상이 돼요. 근데 14일이 지나는 다음 날부터는 미납으로 인한 해지, 그러니까 보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납입 최고를 전자문서로 알렸다라고 했을 때는요 우선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어야지 전자문서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수신을 해야 받은 걸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계약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하기 전까지는 송신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 납입 최고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 밑에 볼까요?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신하는 것으로 본다. 송신안으로 인정되는 거는 고객이 그 전자문서를 수신해야 송신으로 인정이 되는데 수신을 안 하면 송신으로 인정이 안 되거든요. 다시 이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신 여부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틀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험료 납입 최고 기간 내에 보험료를 미납하게 됐어요. 이렇게 납입 최고 기간을 14일이나 줬는데도 보험료를 미납하게 됐다. 그러면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납입 최고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해지가, 여기서 해지라는 거는요, 효력이 상실된다. 보험 보상을 더 이상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해지환급금을, 해약환급금을 받아가실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다음 날에 해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험 납입 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납입 최고 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 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 그러면 요거는 틀리다. 끝나는 날에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 그래야지 맞는 문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해지된 후 보험금 사고, 발생한 보험금 사고는 책임질까요? 안 질까요? 당연히 책임을 지지 않죠. 근데 납입 최고 기간 안에, 그러니까 14일 안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보험료 자동 대출 납입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의 해지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내가 만약에 미납을 하게 되면은 해약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납입을 대체해주는 제도를 보험료 자동 대출 납입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해약환급금 범위 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납입 보험료 범위 내, 만기환급 범위 내 이러면 다 틀린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통지 의무입니다. 통지 의무를 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해요. 고지 의무는 계약 전 알릴 의무, 통지 의무는 계약한 이후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알리는 걸 통지 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통지. 그러니까 우선은 통지해야 될 것 첫 번째 뭐라는 거예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통지 의무는 누구에게 있냐? 계약자도 통지 의무가 있고요. 피보험자도 있고요. 수익자도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고지 의무는 누가 있었죠?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렇지만 통지 의무는 누구도 포함해요? 보험 수익자도 포함합니다. 보험금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자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통지 의무는 수익자에게만 있다 그러면 이 말은 틀려요. 계약자, 피보험자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주소 변경에 대해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수익자는 우리가 주소 변경에 대해서 통지를 해야 되는데요. 보험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 주소로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하는 데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 도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이 부분, 여기 주소 변경 통지에 대한 맞는 문장을 골라라 라고 했을 때 이것만 맞게, 나머지는 이제 뭐 수익자도 보험 통지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막 만들어 놓고 요것만 맞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볼까요? 피보험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소 변경 통지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소 변경 통지는 누가 하도록 돼 있죠? 계약자랑 피보험자. 그러니까 아까 고지 의무도 피보험자가 하고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통지도 피보험자가 있잖아요. 근데 주소 변경 통지는 누가 해요? 계약자랑 수익자예요. 여기는 피보험자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겠죠. 그리고 보험 설계사가 주소 변경 통지를 하는 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 변경 시 즉시 보험회사에게 알려야 된다. 이 말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피보험자가 아니고 누굴까요? 계약자나 수익자. 그래서 이 부분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약의 부활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보험료 미납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납입 최고를 하게 되고요. 납입 최고 기간은 14일 이상 기간 둔다. 그런데도 보험료를 미납했다. 그러면 계약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해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해지를 했을 때 해약환급금을 받아가실 수도 있고 안 받아가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안 받아갔다라고 하면은 뭘 할 수 있냐? 부활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고 해지된 날로부터 몇 년이요? 3년 이내 요거 박스 넣어놓고 해지된 날 3년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연체보험료와 회사에서 정한 이자를 같이 납입을 하시고 부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을 할 때는 뭐 낸다? 연체보험료, 밀린 기간의 보험료를 연체보험료라고 하고요. 그 기간에 또 이자가 발생했겠죠? 그걸 연체이자라고 하는데요. 연체이자는 평균 공시율 플러스 1%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체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부활이 가능합니다. 자, 부활 시에는요, 신계약과 동일한 절차를 다시 이행을 해요. 그러니까 뭘 다시 하냐?
고지 의무를 다시 이행합니다. 우리가 처음 보험 가입할 때 계약전 알리름을 하거든요. 그거를 부활할 때도 새롭게 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보험회사가 건강한 사람을 인수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새롭게 고지 의무를 하도록 신계약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시험 문제에서는 부활은 위험 선택은 신계약과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말은 틀려요. 신계약과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강제 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 계약의 특별 부활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계약자의 명의를 수익자로 변경해서 특별 부활을 청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특별 부활은요, 해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익자에게 통지하고 통지일부터 15일 이내에 수행할 수 있다. 특별 부활을 이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 여러분들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예를 들어서 법인 대리점에서 행한 부당한 보험 계약의 전환은 부활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요거는요, 요 뒤에 이제 나올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강제 집행이지만 우리가 승환 계약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승환 계약에 있어서 이제 부활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대리점에서 행한 부당한 보험 계약도 이제 이 부활이 가능해요. 자, 그 부분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부당한 계약의 전환으로 인한 부활 나와 있는데, 기존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부당하게 이제 전환하는 경우에 이제 고객이 불리한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럴 때는 다시 기존 계약을 살리는 부활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약이라고 하면 기존 계약과 피보험자 갖고 위험 보장의 범위가 유사한 계약을 저희가 새로운 보험 계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존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부당하게 갈아타게 했다. 그거를 이제 부당한 계약 전환이라고 하고, 새로운 계약은 뭐라고요? 뭐가 같다고요? 피보험자가 갖고 위험 보장의 범위가 유사한 거예요. 근데 보험 수익자가 갖고 이러면 그거는 틀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 부당하게 이제 계약을 전환하게 했기 때문에 기존 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시 기존 계약을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걸 어떻게 바꾼다? 3개월 이렇게 바꾸면 틀려요. 자, 그리고 새로운 계약은요, 계약을 취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활을 승인해야 돼요. 자, 그리고 비교 안내를 충실하게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계약이 소멸될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을 소멸하게 한 경우도 부당 전환 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짧잖아요. 그래서 1개월 이내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부당한 계약 전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앞전에 여기 보시면 법인 대리점에서 행한 부당한 보험 계약은 이것도 해당이 돼요. 뭐 법인 대리점에서 한 거는 뭐 승한 계약 해당 없다 이런 말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도 부활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요건 틀렸다라고 여러분들이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험 계약 내용의 변경입니다. 보험 계약의 내용의 변경은 종목도 바꿀 수 있고요. 가입 금액도 바꿀 수 있고 계약자나 수익자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 안 되는 게 있어요. 피보험자 변경은 불가합니다. 근데 뭐 피보험자 변경 가능하다 그러면 틀려요. 예를 들어서 피보험자를 변경하려면 보험회사 승낙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 이 말은 틀려요. 피보험자 변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 다시 위로 와서 보험 종목 변경 가능해요. 그래서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1년 이상 유지한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험 종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데 보험 종목의 변경은 새로운 계약 체결에 해당하므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틀린 말이고요. 자, 가입 금액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입 금액을 줄였다. 감액이라는 건 줄였다는 얘기거든요. 감액된 부분은요, 뭘로 간주한다고요? 해지로 간주합니다. 요거 박스 넣어놓기.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냐? 그럼 해지 이렇게 우리가 골라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해약환급금이 나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약자, 수익자 변경할 수 있다 그랬죠? 계약자는요, 보험회사 승낙이 필요합니다. 계약자를 변경하고 싶으면. 근데 수익자의 변경은요, 보험회사의 승낙은 불필요해요. 근데 누구의 동의는 필요하다?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보험회사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문장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변경 관련돼서는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차 내용의 변경입니다.
첫 번째 보험계약자의 임의해지인데요. 임의해지는 내가 그냥 마음이 변해서 해지하는 걸 임의해지라고 해요. 임의해지는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연금이 개시된 경우에는 임의해지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피보험자는 서면 동의를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과거에는 효과를 미칠 수가 없고요. 장래에 대해서 효과를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멸시효 시험제 다 잘 나옵니다. 소멸시효는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냐? 그 청구 가능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청구할 수 있는 건 3년이고요. 보험회사 입장에 청구할 수 있는 건 2년이에요. 그래서 보험회사 입장에 청구할 수 있는 건 딱 하나거든요. 보험료 내세요. 그걸 보험료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 청구권만 2년, 나머지는 3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인데요. 이것도 별표 2개네요. 자, 임직원이나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이 어떤 책임이 있는 사유로 손해를 발생시켰다. 그럼 보험회사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누가 빠졌냐? 중개사가 어떤 책임 있는 사유가 생겼다. 그럴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사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보험금 지급 여부, 보험금 지급 금액에 관한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합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금을 받는 방법도 변경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시금으로 받는 상품이 있을 수 있고 분할, 연금의 형태로 받는 상품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사망하면 얼마를 주세요? 일시금으로 주기로 했는데 그걸 내가 연금, 분할의 형태로 받겠다. 원래 한꺼번에 10억을 받는 건데 1년에 한 번 1억씩 주세요. 이렇게 분할의 형태로 받는다라고 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한 번에 줘야 될 게 이제 분할로 나가니까 이자를 좀 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 공시율로 금액을 더 가산해서 드려요. 근데 분할로 주는 거를 한꺼번에 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덜 주겠죠? 그럴 때는 평균 공시율로 할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평균 공시율 비워놓고 가산, 할인 이렇게 칸을 비워둡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을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 나이의 계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만 나이로 계산한 거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험 나이는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되 6개월 미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월수까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5개월이다, 40년 7개월이다 이렇게 개월수까지 계산을 해서 6개월 미만이면은 그냥 버립니다. 그러니까 40년 5개월이면 40세예요. 근데 40년 7개월이면은 그때는 41세가 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언제 보험료가 올라요? 나이가 바뀌어요. 매년 계약 해당 일에. 근데 매년 1월 1일에 증가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그리고 계약 대출의 대출 및 상환이에요. 보험계약 대출은 이제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우리가 보험계약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해약환급금 범위 내입니다. 근데 기납입보험료 범위 내에서 뭐 계약 대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틀리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계약 대출은 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거기 때문에 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면 대출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계약이 만기가 되면 대출도 갚아야 합니다. 상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해약환급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고요. 순수 보장성 보험이나 이런 경우에는 해약환급이 발생하지 않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대출이 안 되겠죠. 자, 그다음에 대출금은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하고요. 해지를 하게 되면 차감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기가 되면 이제 만기 환급금에 차감하고 이제 지급이 되게 되고요. 수익자에게 보험 대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수익자가 보험금 받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금액에서 대출을 받아가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수익자에게 이제 통지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약관의 해석 부분인데요. 약관을 해석할 때는 아무래도 약관 자체가 보험회사가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누구에게 유리하게?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근데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다음에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고요.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확대 해석 금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을 확대해서 해석해야 된다? 그러면 요거는 틀립니다. 자, 그리고 보험 안내 자료 효력입니다. 보험 안내 자료와 약관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요, 계약자에 유리하게 성립한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 안내 자료 내용이 약관 내용과 다른 경우 약관에 의해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틀려요.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한 걸로 보는 거죠.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는 사실 개인정보 보호는 상당히 우리나라는 민감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회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계약자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 단체에 개인정보 제공하는 건 가능하다. 그래서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할 때 아주 필요한 경우만 제공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공이 가능하다는 거. 근데 뭐 절대 불가능하다, 동의를 받아도 불가능하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생명보험의 언더라이팅과 클레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생명보험의 언더라이팅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언더라이팅이라는 건 보험회사가 이제 계약을 인수할 때 심사하는 절차를 언더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고객이 계약 전 알리를 뭐 고지음으로 할 거잖아요. 그런 사항들을 봐서 이 고객을 우리가 보험을 인수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를 검토하는 걸 언더라이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생명보험의 언더라이팅의 정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의 위험을 선택하기 위한 적절한 위험 진단을 분류하고 보험료 및 가입 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을 우리가 언더라이팅이라고 하고 언더라이팅을 다른 말로 계약 심사나 계약 선택이라고도 불러요. 자, 지금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예, 이렇게 네모를 해놓고 그 안에 들어갈 말을 골라라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보시면 언더라이팅은 계약 심사 또는 계약 선택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말은 맞나요? 틀리나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더라이팅을 통해서 보험료와 보험금의 한도를 결정하고요. 우량 피보험자를 선택하고 역선택 가능성을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더라이팅은요. 언더라이터, 보험 설계사, 보험 상품 개발자, 보험 계리 담당자, 보험금 지급 조사 담당자, 최고 경영진까지. 그러니까 보험회사에 이제 있는 직원들 모두가 사실은 언더라이팅에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여기 6명 이렇게 써놨잖아요. 최근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자, 박스 안에 언더라이터, 설계사, 보험상품 개발자, 보험 계리 담당자, 보험금 지급 조사 담당자, 최고 경영진 이걸 다 넣어놔요. 그래 놓고 자, 언더라이팅과 관련해 있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이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6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나오기도 한다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자, 언더라이팅이 왜 필요하냐? 우선은 보험가입자의 가입 가능 여부와 부담할 보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보험 고유의 특성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를 파악해서 배제하게 되는 역선택이나 이제 보험 사기나 이런 것 어떤 그 보험료를 부당하게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 방지하기 위함이고요. 위험률 차이 관리를 통한 보험회사 경영성 안정 및 경쟁력 확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자 간의 공평성을 유지하고 선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정당하게 잘 보험료를 내시는 분을 하고 비교했을 때 이거를 뭐 속이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가입을 한다 그러면은 손해율도 올라갈 거고요. 그러면 잘 가입하신 분들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공평성 유지를 위해서 언더라이팅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언더라이팅의 필요성에 해당하는 것은 뭐 이런 문제들이 잘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계약의 인수 및 보험료 한도 결정 이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첫 번째 나온 문장 있죠? 요거를 줄이면 요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이제 가입하는 걸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계약 인수라고 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가입이고 보험회사 입장에서 인수, 보험을 인수한다. 그러니까 보험 가입을 승인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시킬지 말지, 그다음에 보험료를 얼마 받을지 이거를 결정하게 되는 게 뭐다? 언더라이팅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언더라이터입니다. 언더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이제 언더라이터라고 하는데요. 아까 우리 뭐 보험회사 직원들 다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언더라이터의 역할은 피보험자의 보험계약 청약에 대한 인수 여부를 결정하고 피보험자의 위험도를 분류하여 위험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보장 한도를 결정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앞부분에 다시 이제 반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언더라이터고요. 언더라이터는 좀 전문성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전문성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문 자격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렇게 밑에 보시면 3단계로 이제 전문 자격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전문 자격 제도는 강제, 의무는 아닙니다. 근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의무라고 하면 그거는 틀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더라이팅 업무 담당자는 반드시 관련 전문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그러면 이 말은 틀립니다. 보유하면 더 좋죠. 그렇지만 의무는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언더라이팅 정보의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언더라이팅은
뭘 가지고 하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선은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리름을 고지사항 등을 보고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사분들의 판매 채널의 모집 보고서, 그러니까 고객을 만나서 확인한 사항들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의적 진단, 우리가 이제 그 진단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의사에 가서 병원에 가서 진단 심사를 받는 경우 그런 그 보고서를 가지고도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부 확인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 외부 기관에 대한 정보도 우리가 적부 언더라이팅의 이제 원천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쭉 나와 있는데, 다음 중 언더라이팅 정보의 원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계약자의 가족관계 언더라이팅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예, 가족관계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종교활동 참여 여부 영향을 안 미치겠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쉽게 골라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더라이팅을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차로 이제 언더라이팅을 하시는 분들은 누구냐면 모집 종사자분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보험 설계사분들, 우리 지금 시험 보고 있잖아요. 설계사분들이 이제 1차 언더라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이나 현재 증세 등 건강 상태, 직업, 소득 이런 것들을 언더라이팅의 판단 자료라고 알리고 자필 서명하도록 잘 작성하시도록 안내하는 것 자체가 1차적 언더라이팅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 언더라이터에서의 보험 설계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보면은 직업별 위험에 따른 심사 기준 적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직업에 따라서 보험료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언더라이팅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금지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이 말은 틀린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2차적으로 이제 설계사분들께서 언더라이팅 했다 그러면 2차적으로 또 언더라이팅을 좀 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거냐? 의적 진단에 의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뭔가 이제 고지 의무나 이런 데 1차적인 사항에 뭔가 질병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겠죠. 그래서 인수 과정상 건강 진단이 필요한 경우, 연령이 좀 높거나 뭐 질병을 좀 보유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 진단이나 서류 진단이나 방문 진단 이런 3가지 방법을 통해서 건강 진단을 실시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서류 진단이라고 하면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그 건강검진 받은 서류가 있다. 그런 것도 이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서류 진단으로.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계약 인수 과정상 건강 진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건강 진단을 실시하나, 그저 실시하고 있죠. 서류 진단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서류 진단 인정되나요, 안 되나요? 네, 병원 진단 인정되고 서류 진단 인정되고 그죠? 방문 진단 이렇게 3가지 케이스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서류 진단도 그러니까 인정이 되는 건데 안 된다 그랬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3차입니다. 3차는 언더라이터,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터라는 이 직군이 이제 하는 언더라이팅입니다. 그래서 피보험자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인수 여부, 보험 계약 내용 및 조건, 보험료, 보험금액, 적부 확인을 통해 최종 결정을 하는 사람이 바로 3차 언더라이터입니다. 그래서 언더라이터는 그 기존의 1차, 2차에서 받은 거, 그죠? 그런 것들을 다 취합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약서상 알릴 의무 사항이라든지 모집 보고서라든지 의적 진단 보고서, 그다음에 적부 확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이제 최종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적부 확인이라는 게 뭐냐? 적부는 한도를 넘는 경우, 위험성이 높은 것을 의심되는 경우, 여성 등의 소지가 높다 이런 경우에는 분쟁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에 대해서 직접 조사하는 거를 적부 확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언더라이팅에 이제 4차 어떤 단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요 페이지는 그렇게 1차부터 4차를 다시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언더라이팅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을 수 있겠죠.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가 어떻게 되냐? 환경적, 신체적, 도덕적, 재정적 언더라이팅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언더라이팅에서 고려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그래놓고 뭐 환경적, 신체적, 그다음에 문화적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문화적 언더라이팅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자주 나오는 건 뭐냐면 환경적이라는 건 뭘 보는 건지, 신체적이고 도덕적이고 재정적이라는 건 뭘 보는 건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환경적 언더라이팅은요, 직업이나 운전이나 흡연이나 음주나 침이나 거주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환경적 언더라이팅이고요. 재정적 언더라이팅은요, 청약자의 생활 환경 및 소득 수준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환경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환경적 언더라이팅인가?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생활 환경은 뭐예요?
예, 재정적 언더라이팅에 포함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표준 미달체와 우량체 인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언더라이팅을 통해서 이제 이걸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냐? 표준체, 우량체, 표준 미달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표준체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험회사 언더라이팅은 표준체를 중심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표준체보다 위험이 높으면 표준 미달체, 위험이 낮으면 우량체. 그러면 우량체가 보험료가 제일 저렴하겠죠? 그 다음에 표준 미달체가 보험료가 좀 비싸겠죠. 자, 그래서 우량체는요, 보험료를 깎아줘요. 할인 혜택. 그 다음에 건강진단을 거쳐서 우량한 상태가 입증이 되면 우량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표준 미달체는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할증이 되고요. 보험금을 삭감할 수도 있고 부담보를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부위, 이쪽 부위는 인수를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우리가 표준 미달체는 보험료 할증이 되죠. 근데 이제 할인된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표준 미달체의 인수 형태를 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보험료를 할증시킬 수도 있고 부담보할 수도 있고 보험금을 삭감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험금을 삭감한다는 건 체감성 위험에 적용하고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차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를 딱 놓고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보험금 삭감이라고 우리가 답을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부담보는 특정 질병을 부담보할 수도 있고요. 특정 부위를 부담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질병을 정해놓고 그 질병에 관련된 건 모두 안 해드립니다. 아니면 특정 부위는 어떤 부위를 지정해놓고 간이든 뭐 이렇게 부위에 해당하는 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부위를 부담보할 수도 있고 그 질병 자체를 부담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특정 질병의 입원 및 수술 급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을 계약을 인수하기도 한다. 이건 맞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 할까요? 예, 특정 질병 부담보라고 해요.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특정 질병의 입원 수술 급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를 특정 부위 부담보로 한다. 그럼 그 말은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클레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언더라이팅은요, 계약을 인수하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면 클레임은요, 계약을 인수한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고객이 보험금, 사고 나면 보험금을 청구하시겠죠? 청구가 일어나면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 절차가 바로 클레임입니다. 그래서 클레임의 정의를 보시면 보험금 청구 접수, 사고 조사, 조사건의 심사, 수익자의 확정, 보험금 지급 업무. 그러니까 계약 체결한 이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클레임이라고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험 대상자의 위험도 분류하는 건 클레임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위험도는 언제 분류해요? 이걸 가지고 보험료를 인수할지 말지, 보험료 얼마 받을지 이걸 결정하는 거니까 이거는 언더라이팅에 관련된 업무지 클레임에 관련된 업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계약 적부 확인에서 보험금 지급 시까지 이루어진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여러분 적부 확인 어디서 하죠? 언더라이팅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클레임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죠. 그 다음에 청약자의 생활환경. 이거 뭐예요? 생활환경? 아까 우리 무슨 언더라이팅? 재정적 언더라이팅에 해당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더라이팅,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거 재정적 언더라이팅이니까 이거는 클레임이 아니라 언더라이팅 영역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자, 클레임이 이렇다 그러면 이건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클레임 업무의 의의입니다. 선의 가입자를 보호하고 보험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클레임 업무를 하고요. 이 클레임 업무는요, 경영 수지, 그러니까 보험회사의 어떤 그 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있죠. 수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에요. 이 클레임을 잘못하면 엄청난 큰 돈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회사의 재정이 악화될 수도 있죠. 그래서 영향에 미칩니다. 수지에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클레임 업무가 잘못 처리되었을 경우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 그러면 틀려. 영향을 크게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클레임 업무 담당자의 요건. 아까 이제 언더라이팅은 전문성을 요하지만 꼭 자격증이 강제로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클레임은 그러면 어떠냐? 우선은 충분한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사 경험이라든 조사 기법 등 이런 것들이 좀 터득된 분이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약관이나 보험 관련 법규를 잘 아시는 분이 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상당한 수준의 의학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어떤 그러니까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뭐 상당한 지식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자격증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상당한 수준의 의학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클레임의 1차 담당자는 보험 설계사이다. 그러면 요건 틀려요. 여러분 1차 담당자 누구였죠? 이거 언더라이팅에서 나온 말이었죠. 그 다음에 FKLU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 FKLU는요, 이것도 언더라이팅 자격증이었고요. 언더라이팅 클레임이든 뭐 자격증이 강제로 우리가 취득해야 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